30년의 헌신이 하루아침에 배신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2024년 3월 15일 한도영의 정년퇴직식이 있던 날, 30년하고도 두 해를 더 회사에 바쳤던 그의 마지막 출근길은 봄볕처럼 따뜻했다. 아침 7시,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그는 거울 앞에서 잠시 자신을 바라봤다. 관자놀이의 서린 백발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지만 눈가에는 여전히 희망의 빛이 남아 있었다. 오늘이면 정말 끝이구나. 도영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넥타이를 매만졌다. 한성건설 토목부 차장으로서의 마지막 하루. 그동안 얼마나 많은 현장을 누볐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는지 손으로 셀 수 없을 정도였다. 회사 동료들이 준비한 작은 송별회에서 도영은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다. 32년간 이 회사와 함께하며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미소는 환했다. 후배들은 박수를 치며 그를 배웅했고 몇몇은 눈시울을 붉혔다. 차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퇴근길, 도영의 가방 속에는 퇴직금 통장과 회사에서 준 조그만 기념품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아내 윤서영이 차려줄 저녁 식사에 대한 기대였다. 결혼 26년째, 그녀는 항상 그의 든든한 뒷받침이었다. 힘든 현장 일로 늦은 밤에 들어와도 따뜻한 밥과 국물을 준비해 주던 아내. 딸 지은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한 지금, 이제는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지하철에서 핸드폰으로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다. 여보, 오늘 퇴직식 잘 마쳤어. 집에 가는 길이야. 저녁 뭐 해줄 거야? 히읗히읗. 답장은 오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금세 답장이 왔을 텐데 이상했다. 바쁜가 보다 생각하며 도영은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성남의 분당 아파트. 24평 작은 공간이지만 가족의 온기가 가득한 곳이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서는 순간 도영은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다. 평소 같으면 들려올 법한 주방 소리도 TV 소리도 없었다. 그 대신 거실에서 들려오는 낯선 남자 목소리가 있었다. 서영아, 이제 정말 끝내자.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잖아. 도영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현관에서 슬리퍼를 신은 채로 거실로 들어서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그를 맞았다. 아내 서영이 커다란 캐리어 2개를 끌고 있었고 그 옆에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잘 차려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서영아, 이게 뭐야? 도영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영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다. 26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 사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낯설도록 차가웠다. 예전에 보던 그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도영 씨, 서영의 입에서 나온 것은 여보도 자기야도 아닌 딱딱한 호칭이었다. 나 이제 당신하고 못 살겠어요. 순간 도영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정년퇴직의 기쁨이 한순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현실로 바뀌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그는 다급히 물었다. 서영은 옆에 남자를 바라보더니 의연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이 사람이 김민수 씨예요. 우리 6개월 전부터 만나고 있어요. 이제 새 출발하려고 해요.
김민수라는 남자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그의 말은 진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형식적인 인사였다. 도영은 다리에 힘이 빠져 소파에 주저앉았다. 26년을, 26년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지은이는? 우리가 함께 키운 딸은 어떻게 하라고? 지은이는 이미 다 컸어요. 이제 자기 인생 살겠죠. 그리고 서영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냉정하게 말을 이어갔다. 당신 퇴직금 벌써 절반은 처리했어요. 뭐라고? 도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예금들도 이미 정리했고요. 이 집도 내일 계약 넘어가요. 서영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도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다.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운 거야? 당신이 퇴직 준비하던 그때부터요.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지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더 이상 당신과 사는 게 의미가 없다고 느껴요. 서영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도영의 가슴을 찔렀다. 30년 넘게 가족을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딸의 학비를 위해 야근 수당을 마다하지 않았던 날들, 아내의 작은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용돈을 모았던 시간들이 모두 헛된 것이었단 말인가.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고? 퇴직금도 집도 없이 어떻게 살라고 그래? 도영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김민수가 서영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자, 서영 씨. 이미 결정한 일이니까 더 이상 미루지 말아요. 서영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다. 문 앞에서 잠시 돌아보더니 마지막 말을 던졌다. 당신도 새로운 인생 찾으세요. 26년은 너무 길었어요.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도영에게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다.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도영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벽시계는 오후 7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아침에 나서던 그 설렘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그의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절망만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다. 서영이 이미 모든 것을 정리했음을 알 수 있었다. 심지어 그들의 결혼사진마저 어디론가 사라져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딸 지은이에게서 온 문자였다. 아빠, 퇴직 축하해요. 저녁 맛있게 드세요. 도영은 핸드폰을 보며 눈물이 났다. 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엄마가 다른 남자와 집을 나갔다고, 퇴직금과 집까지 가져갔다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날 밤 도영은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침실 서랍을 뒤져보니 서영의 흔적은 완전히 지워져 있었다. 그제서야 이 모든 것이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일임을 깨달았다. 퇴직금을 빼돌리고 집을 팔고 새로운 남자와 함께 시작할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에서 그에게 통보한 것이었다. 새벽 3시 도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분당 신도시의 네온 사인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모든 것이 회색빛으로만 보였다. 30년의 헌신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건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사흘이 지났다. 한도영은 그동안 거실 소파에서 잠들고 깨기를 반복했다. 샤워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끼니도 거르기 일쑤였다. 냉장고는 여전히 비어 있었고 그는 편의점에서 사온 컵라면으로만 연명하고 있었다. 핸드폰에는 딸 지은이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12통이나 쌓여 있었다.
하지만 그는 차마 받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내가 바보였구나. 도영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26년간 함께 살았던 아내가 6개월 전부터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퇴직을 기다려 치밀하게 재산을 빼돌렸다는 현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다. 벽시계가 오후 2시를 가리킬 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도영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기력이 없어 그대로 누워 있었다. 곧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현관문이 열렸다. 아빠, 지은이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직장에서 급히 나온 듯 정장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아버지의 모습을 본 지은은 눈물을 터뜨렸다. 아빠, 왜 이러고 있어요? 전화도 안 받고. 그녀는 아버지 곁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다. 도영은 딸의 얼굴을 보자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지은아, 아빠가 미안하다. 너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엄마 일 다 알아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회사에서 엄마가 전화했어요. 이혼하겠다고,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고. 도영은 고개를 돌렸다. 서영이 딸에게까지 먼저 연락했다는 것이 더욱 가슴 아팠다. 지은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으며 말을 이어갔다. 아빠, 엄마가 정말 퇴직금까지 다 가져간 거예요? 집도 팔려고 한다던데. 응.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계좌들을 모두 해지했대. 집 계약서도 벌써 넘어갔다더라. 도영의 목소리는 힘없이 나왔다. 순간 지은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더니 벌떡 일어났다.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빠가 30년 넘게 벌어온 돈을 어떻게 혼자서 다 가져가요? 지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그리고 다른 남자랑 바람까지 피우면서요? 도영은 딸의 분노하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마음이 아팠다. 지은아, 너까지 상처받을 필요는 없어. 어른들 일이니까. 무슨 어른들 일이에요?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아빠는 왜 이렇게 당하기만 하세요? 왜 가만히 있으세요? 그때 지은의 눈에서 흘러내리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그의 어깨를 잡았다. 아빠, 이대로 끝내면 안 돼요. 엄마가 한 일은 명백한 불법이에요. 30년 동안 가정을 위해 헌신한 아빠를 이런 식으로 배신하고 재산까지 빼돌리는 게 어떻게 정당하다고 할 수 있어요? 도영은 딸의 간절한 눈빛을 바라봤다. 그 눈에는 분노와 함께 자신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지은아, 이미 끝난 일이야. 내 엄마도 자기 인생이 있는 거고. 아니에요. 지은이 소리쳤다.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에요. 아빠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몫을 찾는 시작 말이에요. 그녀는 아버지를 끌어안으며 울부짖었다. 아빠,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아빠 편이에요. 끝까지 아빠 편에 서서 싸울 거예요. 도영은 딸의 품에서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26년의 결혼 생활, 30년의 직장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진 허탈감, 그리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분노가 뒤늦게 올라왔다. 그래, 내 말이 맞다.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지. 도영의 목소리에 조금씩 힘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렇죠. 우리 싸워요. 법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법적으로?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건 제가 알아볼게요.
요즘 무료 상담도 많이 해주고 성공 보수제로 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어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지은은 아버지를 위해 김치찌개를 끓였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도영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왔다. 아빠 내일 회사에서 휴가 내고 변호사 사무실 알아볼게요. 이혼 전문 변호사 말이에요. 지은아, 내가 일하는 회사에서 이런 일로 휴가 내면 괜찮아요. 다 말해놓았어요. 우리 팀장님도 아빠 편이래요. 남자들은 다 아빠 같은 일 당할 수 있다면서요. 도영은 딸의 말을 들으며 조금씩 용기를 얻어갔다. 그동안 혼자 끙끙 앓고 있었지만 딸이 자신의 편에 서서 함께 싸우겠다고 하니 마음이 든든했다. 다음 날 오전 지은은 약속대로 회사에 휴가를 내고 아버지와 함께 강남의 한 법무법인을 찾았다. 인터넷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로 유명하다는 정미라 변호사의 사무실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정미라 변호사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도영과 지은은 지난 며칠간의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서영의 외도, 퇴직금 빼돌리기, 집 매각 계획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정미라 변호사는 침착하게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종합해보면 부인분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했고 공동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했네요. 그럼 아버지가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은이 간절하게 물었다. 증거만 확보할 수 있다면 충분히 승소 가능합니다. 특히 재산 은닉 부분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에요. 미라 변호사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증거라고 하면 도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부인분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다는 증거가 필요해요.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계약서, 가능하다면 외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요. 지은이 메모를 하며 물었다. 그런 증거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은행에 가서 거래 내역부터 뽑아보세요. 공동명의 계좌라면 거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미라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혹시 부인분과 함께 일했던 사람이나 이 일을 도와준 사람이 있을까요? 도영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글쎄요. 서영이가 혼자서 다 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빠. 지은이 갑자기 손을 쳤다. 엄마가 예전에 회계일하던 최성훈 아저씨 기억나세요? 몇 번 우리 집에 온 적 있잖아요. 도영이 눈을 크게 떴다. 아, 그 사람. 맞다. 성훈이가 회계사니까. 미라 변호사가 관심을 보였다. 회계사요? 그럼 재산 처분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네요. 한번 접촉해 보시죠.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지은이 아버지의 팔짱을 꼈다. 아빠, 이제 조금 희망이 생기지 않아요? 도영은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사흘 만에 처음 짓는 진짜 미소였다. 그래, 내가 없었다면 나는 그냥 포기했을 거야. 고마워. 아빠가 뭘? 저는 당연한 일한 거예요. 우리 함께 끝까지 싸워요. 그날부터 아버지와 딸은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다. 은행을 돌아다니며 거래 내역을 뽑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집 매각 관련 서류를 확인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최성훈을 찾는 일이었다. 며칠 뒤 도영은 용기를 내어 성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성훈이었지만 만나자는 도영의 제안을 거절하지는 못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카페에서 만난 성운의 첫마디였다. 도영은 그 순간 모든 것을 직감했다. 성운이 서영의 재산 은닉에 관여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진실을 밝힐 열쇠를 찾은 순간이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최성운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손에 든 커피잔도 미세하게 흔들렸다. 도영은 그 모습을 보며 이미 모든 것을 직감했다. 성운아, 천천히 말해봐. 뭐가 죄송하다는 거야? 도영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마음속으론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성우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서영 누나가 저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부탁? 형님 명의로 된 통장들을 해지해달라고 했어요. 성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도영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언제부터? 작년 12월쯤부터요. 처음엔 그냥 정리하는 거라고 했는데 성운이 고개를 들어 도영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이 가득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형님 모르게 하는 일이었어요. 내 명의인데 어떻게 해지를 할 수 있어? 성운이 더욱 위축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서명을 위조했어요. 누나가 형님 도장이랑 서명 연습한 걸 가져와서. 도영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26년을 함께 산 아내가 자신의 서명을 위조해가며 재산을 빼돌렸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얼마나 됐어? 총 3억 2천만 원 정도요. 성운의 대답에 도영은 현기증을 느꼈다. 그것은 그의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온 적금의 거의 전부였다. 그 돈이 지금 어디에 있어? 김민수 씨 명의 계좌로 옮겨졌어요. 누나가 그 사람과 새 출발한다면서 공동 명의로 하자고 했대요. 도영은 테이블을 치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30년 넘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모은 돈이 아내의 불륜남 명의로 넘어갔다는 것이 너무나 분했다. 성운아, 왜 그런 일을 도와준 거야? 내가 회계 사면서 그게 불법인 줄 몰랐어? 성운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처음엔 정말 몰랐어요. 누나가 형님과 합의하에서 정리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말을 멈췄다. 그런데 한 달 전쯤에 누나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걸 봤어요. 그때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는데 이미 늦었어요. 거의 다 처리된 상태였거든요. 도영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럼 넌 지금까지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무서웠어요. 제가 범죄에 가담한 건데 형님한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성운이 고개를 숙였다. 그때 도영의 핸드폰이 울렸다. 딸 지은에게서 온 전화였다. 아빠 어떻게 됐어요? 지금 성운이랑 얘기하고 있어. 내가 생각한 게 맞았어. 정말요? 그럼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도영이 성운을 바라봤다. 성운아, 혹시 그때 처리했던 서류들 남은 게 있어? 성운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실 제가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복사해 둔 게 있어요. 은행 거래 내역, 계좌 해지 신청서, 그리고 누나가 저한테 준 형님 도장이랑 서명 연습장도 있어요. 성운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다. 도영은 전화기 너머로 지은의 환호성을 들을 수 있었다. 아빠, 그거면 완벽한 증거예요. 어서 받아오세요. 성운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님, 저는 정말 죄송해요. 누나한테 속아서 그런 일을 했지만 그래도 제 잘못이 맞아요. 성운아,
도영이 그를 바라봤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영원히 당하고만 살았을 거야. 형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 죄송해요. 성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저도 더 이상은 그 죄책감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매일 밤 잠을 못 잤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하지? 성운이 고개를 들었다. 법정에서 증언하겠어요. 제가 한 일을 모두 증언할게요. 그리고 서류도 모두 제출할 거예요. 그럼 너도 처벌받을 수 있어. 상관없어요. 이미 각오했어요. 형님이 정당하게 되찾으실 수 있다면. 도영은 성운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오후 도영과 지은은 성운이 가져온 서류들을 정미라 변호사에게 보여주었다. 미라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감탄사를 내뱉었다. 이거 완벽한 증거네요. 서명 위조, 인감 도용, 재산 은닉,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럼 승소할 수 있는 거죠? 지은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99% 확실해요. 더군다나 최성훈 씨가 직접 증언까지 해준다면 100%예요. 미라 변호사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다. 성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변호사님,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서 위조 혐의로 처벌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자수 효과도 있고 피해자에게 적극 협조하고 있으니까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게다가 주범이 아니라 협조자 입장이니까요. 도영이 성운을 바라봤다. 성운아, 내가 나서주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진실도 모르고 살았을 거야. 어떤 처벌을 받든 나는 내 편에 설게. 성운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형님, 정말 감사해요. 그날 저녁 도영과 지은은 집에서 간단한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아빠, 이제 정말 희망이 생겼어요. 지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래, 내가 포기하지 말라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정말 고마워. 당연한 일 한 거 가지고요. 뭘 그런데, 아빠, 재판에서 이기면 뭐 할 거예요? 도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글쎄, 일단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해야겠지. 30년 넘게 건설 일만 했으니까 다른 걸 해볼까도 싶고, 뭔가 구체적인 계획 있어요? 요리 같은 거 어떨까? 어릴 때부터 요리하는 걸 좋아했었는데, 내 엄마가 남자가 주방에 들어가는 걸 싫어해서 못 해봤잖아. 지은이 손뼉을 쳤다. 좋은 생각이에요. 아빠가 해주는 라면도 맛있던데 분명 잘할 거예요. 그럼 우리 지은이가 첫 번째 손님이 되어줄 거야? 당연하죠. 아빠가 하는 일이면 무조건 응원해요. 그날 밤 도영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다. 며칠 전만 해도 절망의 나락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무엇보다 딸이 자신의 편에 서서 함께 싸워주고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정미라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도영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서영 씨 측에서 합의 제안을 해왔어요. 합의요? 네. 아마 우리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나 봐요.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가는 게 좋겠어요. 합의하면 진실이 묻힐 수 있거든요. 도영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네, 끝까지 가겠습니다.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문제니까요. 좋은 결정이에요. 준비 잘해서 반드시 승소하겠습니다. 진실을 밝힐 무기를 손에 넣은 도영. 이제 본격적인 법정 싸움이 시작될 때였다. 2024년 5월 20일 서울가정법원. 한도영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이 시작되는 날이었다. 법정 복도를 걸으며 도영은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다. 정장을 새로 맞춰 입었지만 어깨는 여전히 무겁게 느껴졌다. 옆에서 딸 지은이 아버지의 팔을 꽉 잡고 있었다. 아빠, 괜찮으세요? 지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응, 괜찮아. 우리한테 진실이 있잖아. 도영이 딸의 손을 다독였다. 법정 입구에서 정미라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자신만만한 표정이었다. 준비 다 됐습니다. 오늘은 첫 공판이니까 사실관계 확인 위주로 진행될 거예요. 최성훈 씨도 증인석에 준비되어 있고요. 법정에 들어서자 이미 서영과 그녀의 변호사, 그리고 김민수가 앉아 있었다. 도영은 26년 만에 법정에서 마주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서영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다. 모두 기립하십시오. 법정 서기의 목소리가 울렸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김정우 판사가 입장했다. 그는 엄숙한 표정으로 재판석에 앉더니 사건을 선고했다. 2024가 오만 123호 이혼 등 청구 사건을 진행하겠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정미라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 사건이 아닙니다. 피고 윤서영이 30년간 가정에 헌신한 원고를 배신하고 불법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녀는 준비한 서류들을 제출하기 시작했다. 첫째, 피고의 불륜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들입니다. 김민수와의 6개월간 지속된 부정행위. 둘째, 원고 명의 서명을 위조하여 3억 2천만 원의 예금을 불법 해지한 증거들. 셋째, 이 모든 과정에서 회계사 최성훈을 협박하여 공범으로 만든 정황들입니다. 판사가 서류들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들이 상당히 구체적이군요. 피고 측 변호사, 반박할 내용이 있습니까? 서영의 변호사인 이정수 변호사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부부간의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있으며 일방적 주장이라고요? 정미라 변호사가 중간에 끼어들었다. 그럼 최성훈 씨의 증언을 들어보시죠. 최성훈이 증인석에 섰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선서를 한 후 자신이 한 일들을 상세하게 증언하기 시작했다. 저는 피고 윤서영 씨의 부탁으로 원고 한도영 씨의 서명을 위조하여 예금을 해지했습니다. 총 3억 2천만 원 상당의 돈을 김민수 씨 명의 계좌로 이체했고 이 모든 과정에서 원고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판사가 목탁을 두드리며 정숙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정미라 변호사가 물었다. 피고가 원고의 도장과 서명을 연습한 종이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은행 서류에 서명했고 도장도 찍었습니다. 은행에서는 부부 공동 명의라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눈물을 흘리며 증언을 계속했다. 처음엔 정당한 일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 피고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걸 보고 잘못된 일에 가담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류를 복사해뒀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원고에게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정수 변호사가 반대 신문에 나섰다. 증인은 문서 위조라는 범죄에 가담해놓고 지금 와서 양심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성훈이 고개를 들어 당당히 대답했다. 맞습니다. 저는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정확히 증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처벌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판사가 성운을 바라봤다. 증인이 제출한 서류들의 진위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모든 서류에는 은행 직인이 찍혀 있고 거래 시간과 날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행에 조회하면 모든 것이 확인됩니다. 이때 서영이 갑자기 일어섰다. 재판장님, 저는 그녀의 변호사가 급히 그녀를 말렸지만 서영은 이미 흥분 상태였다. 저도 힘들었어요. 30년간 그 사람 뒷바라지만 하면서 살았어요. 제 인생은 없었다고요. 서영의 목소리는 울음 섞여 있었다. 판사가 엄하게 말했다. 피고는 자리에 앉으시고 변호사를 통해 발언하십시오. 하지만 서영은 계속 소리쳤다. 김민수 씨와 만난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뭐 어때서요? 전 행복할 권리가 없나요? 도영은 그런 서영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26년간 함께 살았지만 그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이정수 변호사가 서영을 진정시킨 후 다시 변론에 나섰다. 재판장님, 피고도 인간으로서 행복 추구권이 있습니다. 원고와의 결혼 생활이 파탄된 상황에서 새로운 만남을 가진 것을 불륜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미라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다. 행복 추구권과 범죄는 다른 문제입니다. 불륜은 그렇다 치더라도 서명 위조와 재산 은닉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재판이 계속 진행되면서 더 많은 증거들이 제시됐다. 은행 거래 내역, CCTV 영상, 심지어 김민수 명의 계좌의 입금 기록까지 모든 것이 서영의 범죄를 입증하고 있었다. 이 시간여에 걸친 치열한 공방 끝에 판사가 입을 열었다. 충분히 심리했습니다. 오늘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 윤서영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판단됩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판사에게 쏠렸다. 첫째, 피고의 혼인의 부정행위는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둘째, 원고 명의 서명 위조 및 재산 은닉은 형사처벌 대상인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셋째, 이혼의 귀책 사유가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음이 명백합니다. 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김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따라서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첫째,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허가합니다. 둘째, 분당 소재 아파트의 소유권은 전액 원고에게 귀속시킵니다. 셋째,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 취득한 예금 3억 2천만 원과 위자료 5천만 원, 총 3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 넷째,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또한 본건은 명백한 형사사건이므로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명합니다. 쾅! 판사가 마지막으로 망치를 내려쳤다. 방청석에서 지은이 작은 환호성을 냈다. 아빠. 그녀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끌어안았다. 도영은 딸을 안으며 서영을 바라봤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도영의 마음에는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이 없었다. 오히려 홀가분함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들었다. 법정을 나서며 도영은 서영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전 남편을 바라봤다. 서영아. 도영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26년은 정말 긴 시간이었어. 그 시간이 모두 헛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해. 우리에겐 지은이라는 소중한 딸이 있으니까.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도영 씨, 미안해요. 이제 각자의 길을 걸어가자.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을 거야.
너도 행복하길 바래. 도영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다. 그는 등을 돌려 딸과 함께 법정을 나섰다. 밖으로 나오자 5월의 따뜻한 햇살이 그들을 맞았다. 아빠, 이제 정말 새 출발이에요. 지은이 환하게 웃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도영도 오랜만에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승리는 했지만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진정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판결 후 6개월이 지났다. 2024년 11월의 서울은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다. 한도영은 성수동의 작은 상가 건물 앞에 서서 간판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도영인의 국밥집이라고 쓰인 소박한 간판이었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었다. 아빠, 간판 정말 멋있어요. 딸 지은이 아버지 옆에서 환하게 웃었다. 그녀는 이제 아버지의 든든한 동업자이자 최고의 조력자가 되어 있었다. 처음엔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도영이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판결이 끝난 후 도영은 서영으로부터 3억 7천만 원을 받았다. 집도 다시 되찾았지만 그곳에서 계속 살 수는 없었다. 너무 많은 기억들이 얽혀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집을 팔고 성수동의 작은 아파트를 얻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이 작은 국밥집을 차린 것이었다. 처음이 가장 어려웠죠? 지은이 물었다. 그럼 30년 넘게 건설 일만 하다가 갑자기 요리를 한다니. 도영이 웃으며 대답했다. 처음 국밥집을 열었을 때는 정말 막막했다. 요리 학원을 다니고 인터넷으로 레시피를 찾아보며 하루하루 배워나갔다. 손님은 하루에 서너 명이 전부였고 하루 매출이 5만 원을 넘기기도 어려웠다. 그런데 도영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다. 진심으로 음식을 만드는 마음이었다. 30년간 현장에서 몸을 혹사하며 일했던 그는 제대로 된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첫 번째 단골 손님이 누구였는지 기억해요? 지은이 추억에 잠긴 목소리로 물었다. 김 사장님이지. 근처 공장에서 일하시는. 첫 번째 단골이 된 김 사장은 50대 중반의 공장 사장이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우연히 들른 그가 도영의 국밥을 먹어보고는 감탄했다. 사장님, 이 국밥 진짜 맛있네요. 어디서 레시피 배우셨어요? 그냥 마음을 담아서 끓였어요. 마음을 담아서? 김 사장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현장에서 일할 때 추운 겨울날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그 말을 들은 김 사장은 그날부터 매일 점심을 먹으러 왔다. 그리고 주변 공장 직원들에게도 소문을 냈다. 저기 국밥집 사장님, 진짜 음식에 정성을 다해요. 한번 먹어보세요. 입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성수동 일대의 직장인들과 공장 근로자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다. 도영의 국밥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특별함이 있었다. 그때 아빠가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지은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못했을 거야. 지은은 아버지가 국밥집을 시작하고 3개월 후 회사를 그만두고 합류했다. 처음엔 도영이 말렸지만 딸의 의지가 워낙 단호했다. 아빠, 저는 아빠와 함께 이 일하고 싶어요. 회사 다니는 것보다 훨씬 보람 있어요. 지은은 홀서빙과 계산을 맡았고 손님들과의 소통에서 특별한 재능을 보였다. 밝은 성격으로 손님들과 친해졌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국밥집은
단순한 식당을 넘어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게 되었다. 개업 1년 후 도영인의 국밥집은 성수동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이 되어 있었다. 점심시간이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였다. 아빠, 그때 방송 나간 것도 신기했어요. 그건 정말 예상 못했지. 어느 날 한 TV 프로그램 제작진이 국밥집을 찾아왔다. 성수동 맛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도영의 국밥집이 입소문으로 유명해져서 촬영을 요청한 것이었다. 방송이 나간 후 더욱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다. 젊은 연인들, 가족 단위 손님들,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도영의 국밥을 맛보러 왔다. 2년이 지날 무렵 도영은 큰 결심을 했다. 지은아, 우리 2호점 내볼까? 정말요? 어디에요? 강남에서 제이가 왔어. 백화점 푸드코트에 입점하자고. 지은의 눈이 반짝였다. 와, 정말 대박이에요. 강남점 오픈은 성공적이었다. 성수동 본점과는 다른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지만 도영의 진심이 담긴 국밥 맛은 그대로였다. 백화점을 찾는 다양한 연령층의 손님들이 국밥의 진짜 맛을 알게 되었다. 사장님, 이 국밥 정말 맛있어요. 집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어요. 한 할머니 손님이 말씀하셨다. 어머니, 저희가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요. 그 정성이 느껴져요. 요즘 이런 곳 찾기 힘든데. 3년 후 도영인의 국밥집은 서울에 7개의 매장을 가진 작은 체인이 되었다. 하지만 도영은 규모를 무작정 키우는 것보다는 품질을 유지하는데 더 신경을 썼다. 아빠, 프랜차이즈 제의도 많이 들어오는데 왜 안 하세요? 지은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를 생각해봐. 그때 마음을 잃으면 안 되잖아. 도영은 여전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물을 우리고 재료를 손질했다. 체인점이 되었지만 맛은 한결같았다. 그 비결은 바로 변하지 않는 마음가짐이었다. 2027년 가을, 도영은 한 대학교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다. 창업과 인생 재도전에 관한 특강이었다. 강단에 선 도영은 청중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3년 전 절망의 나락에 있던 자신을 생각하면 꿈 같은 일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55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한도영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강연장 맨 앞자리에는 딸 지은이 앉아서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3년 전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30년 직장에서 퇴직하던 날 아내는 다른 남자와 집을 나갔고 퇴직금과 집까지 모두 가져갔습니다. 청중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때 저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곁에는 소중한 딸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저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함께 싸우자고 했어요. 도영이 지은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법정에서 싸웠고 정의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리는 그 다음이었어요. 55세에 전혀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국밥집이라는 제게는 완전히 낯선 세계였죠. 처음엔 하루 매출이 5만 원도 안 됐습니다. 손님이 하루에 서너 명뿐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정성을 다해 국물을 끓였어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저희 국밥집은 서울에 7개 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매출 30억 원의 작은 체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건 돈이 아니라 매일 저희 국밥을 먹고 맛있다,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는 손님들의 미소입니다.
박수가 쏟아졌다. 도영은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대고 힘주어 말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값진 복수가 무엇인지 아세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다시 일어나서 누구보다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승리예요. 강연장이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젊은 남성이 다가왔다. 사장님, 저도 최근에 이혼했어요.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정말 죽고 싶었는데 오늘 강연 듣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힘내세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요. 도영이 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은이 아버지 팔짱을 끼고 말했다.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3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들이죠? 그래, 인생은 정말 알 수 없어. 가장 절망적일 때가 오히려 새로운 기회의 시작일 수도 있구나. 엄마는 어떻게 지내실까요? 도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글쎄, 잘 지내고 있겠지. 그 사람도 자기 나름의 행복을 찾았을 거야. 실제로 서영은 재판 후 김민수와 결혼했다. 형사처벌을 받긴 했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지금은 부산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도영은 더 이상 그녀에게 원망도 미움도 없었다. 오히려 모든 일이 자신에게는 축복이었다고 생각했다. 아빠, 내일 성수동 본점에 새로운 메뉴 출시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리 지은이 아이디어로 만든 특별한 국밥이잖아. 히히, 기대해도 좋아요. 부녀가 웃으며 집으로 향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도영에게는 그 별들이 모두 희망의 메시지 같았다. 55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그것은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었다. 가장 어둡던 순간을 지나 찾아온 진짜 행복. 도영은 이제 확신했다. 인생의 진짜 승리는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이 모든 여정을 함께 해준 딸이 있다는 것이었다. 주인공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셨나요?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바꾼 그의 여정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희망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